안녕하세요. 예, 헌법 조문정리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유황 변호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강의를 먼저 빨리 시작하는 게 책도 빨리 나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공부를 먼저 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6월까지 가면 너무 늦다. 보통 이제 6월 달에 제가 이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올해는 좀 빨리 이렇게 3월 말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헌법 조문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나중에 이제 기본서라든가 아니면 헌법 공부를 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헌법 조문 정리를 하기 전에 우리 시험 개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거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도대체 이 5급 헌법, 그러니까 우리 5급 공채, 국립외교원, 그 다음에 지역인재가 한꺼번에 시험 보고 입법고시 따로 보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법원행정고시도 5급 공채 시험과 함께 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우리가 시험 대상이라고 하는 분들은 5급 공채, 국립외교원, 입법고시, 지역인재, 법원행정고시 이런 시험들이 지금 주 대상입니다. 근데 헌법은 조문 정리는 헌법의 모든 시험에서 다 통용되는 거니까. 근데 전 그래도 5급 헌법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헌법 공부 방법론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시험에 뭐가 출제되는지 그 시험에 출제되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는 게 어떤 건지 첫 번째는 우리가 헌법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헌법 이론입니다. 헌법 이론이라는데 헌법 이론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헌법 이론 자체는 요즘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제 판례 위주로 시험에 나오는데 헌법 이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헌법이 뭔지 그리고 판례를 볼 때 뭔가 이론을 알고 판례를 봐야 정확하게 우리가 판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우리가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라 해서 주변에서 야, 헌법 이론 다 필요 없어. 그냥 가서 판례만 읽으면 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판례라는 게 실제로 헌법 이론이 사례화돼서 나온 게 판례이기 때문에 헌법 이론을 알고 있으면은 판례는 훨씬 쉽습니다. 근데 헌법 이론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판례만 외우면 그 모든 판례를 다 외워야 돼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제 헌법 이론을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판례건 헌법 조문이건 부속 법률이건 이걸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이론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우리 헌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이제 헌법 판례죠. 헌법 판례. 그래서 헌법 판례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7급 시험이다 이런 데서는 헌법 판례가 80% 이렇게 나옵니다. 70%, 80%. 거의 다 판례 시험이에요, 시험이. 근데 우리 5급 헌법에서는 좀 특이하게 판례 비중이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5급 공채 시험에서도 판례가 거의 40%, 50%, 예전에는 30%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은 헌법 5급 공채 시험에서도 헌법 판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거의 40, 50% 정도는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입법고시 같은 경우는 거의 80%까지 나와버립니다. 입법고시는 이제 다른 7급 시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입법고시를 볼 때는 우리가 70%, 8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여러분들이 헌법 판례가 5급 공채에서는 거의 40% 정도에서 이 입법고시에는 거의 70%가 거의 보통 평균입니다. 70%까지 나온다. 이렇게 시험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헌법 판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위헌 판결이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이제 볼 때 헌법 공부를 할 때 이게 위헌 결정이냐 합헌 결정이냐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위헌이다 합헌이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위헌 결정 들어보시면 양식적 병역 거부 위헌이다 이런 것들 낙태죄를 처벌하는 거 위헌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 헌법 판례 중에서 5% 정도가 위헌이고 나머지 95%는 합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1년에 위헌 결정은 손으로 꼽아요.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손으로 꼽거든요. 그럼 공부할 때 우리가 결론을 외워야 된다고 하면 유현을 외워야 될까요? 합헌을 외워야 될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95%를 외우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5%를 외우면 내가 안 외운 거는 전부 합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그래서 유언결정은 우리 헌법 책에 나와 있는 유언결정은 전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유언이라고 생각했던 거가 시험에 외웠던 게 시험에 나오면 유언인 거고, 아 내가 이거는 본 기억이 없는데 그럼 합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거의 다 맞춥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언이냐 합헌이냐 이 결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판결 이유, 그 판결의 이유, 우리가 이제 판시 이유라고 하거든요. 판시 이유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주 중요한 판례에서 그 약간의 판례 법리, 이거는 판례 법리라고도 우리가 하는데 이제 이론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든 사건에 통용되는 거, 모든 사건에 통용되는 그런 판례 법리. 예컨대 음란물, 우리가 볼 때 음란물은 지금 불법이죠. 근데 음란물이 그 언론 출판의 자유에, 표현의 자유에 보호 영역에 속하느냐? 근데 보호 영역에 속한다고 해요. 음란물도 보호 영역, 나중에 이제 헌법 공부를 하면 압니다. 음란물도 일단은 그 음란물이라 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에 보호 영역에 속한다.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이거는 음란물은 불법인데 보호 영역에 속하느냐? 근데 우리 헌법이라는 게 보호 영역에 속한다고 해서 실제로 보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건 헌법 이론에서 나중에 헌법 공부에서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판시 이유. 그러니까 그거는 유언이냐 합헌이냐고 별개로 음란물이 언론 출판의 자유에 보호 영역에 속하느냐, 속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판례 법리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실제로 보호 영역에 속하지만 실제 보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음란물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게 헌법 조문이죠. 헌법 조문. 헌법 조문은 우리 5급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시험에서는 한 10% 정도 나오는데 5급 시험에서는 헌법 조문이 뭐 50%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헌법 조문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30에서 지금 뭐 많이 나올 때는 옛날 뭐 60%까지 나왔는데 거의 50% 정도는 헌법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에서 우리 5급 헌법 기준으로 하면은 이 30에서 50%가 지금 거의 헌법 전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당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헌법 조문이, 야, 이게 그 130조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근데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헌법 조문이 30에서 거의 50%를 차지하는데, 물론 이제 입법고시에서는 조금 헌법 조문이 조금 비중이 더 낮습니다. 입법고시에서는 비중이 낮는데, 우리 5급 헌법에서는 헌법 조문이 굉장히 비중이 크다. 그래서 130조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 헌법 조문이라는 게 토시 하나만 틀리면은 틀리게 돼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은 토시 하나가 잘못되면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30조를 내가 다 외워버린다. 다 외워버릴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외우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 조문의 의미를 이해를 하면은 시험에서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이 헌법 조문이고, 그 다음에 헌법 부속법률이라고 있거든요. 부속법률. 이거는 이제 법률이거든요. 실제로 법률의 형태인데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헌법 시험에. 그러면 법률이 왜 헌법 시험에 출제가 되느냐? 원래는 헌법에 규정돼야 될 내용인데, 그러다 보면 헌법이 너무 양이 방대해지고 지저분해지니까 법률로 넘긴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국적법 같은 경우는 원래는 헌법에서 규율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근데 국적법을 헌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면은 헌법이 너무 지저분해지죠. 또 우리 국회법, 정당법, 선거법, 공직선거법 이런 것들은 원래는 헌법 사항이거든요. 원래는 헌법 사항인데 그거를 헌법에다 다 규율하면 헌법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법률로 넘긴 거예요. 그게 바로 헌법 부속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그냥 법률이 아니라 헌법 부속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 시험 문제의 출제 범위에 속해요. 그래서 헌법 그 부속 법률이 출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20%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 정도는 헌법 조문에서 출제가 된다. 우리 5급 시험을 기준했을 때. 그래서 5급 시험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입법고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헌법 판례 비중이 워낙 높다고 그랬죠. 근데 이 5급 시험을 기준으로 하면은 5급 기준하면 40에서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입법고시 같은 경우는 판례 비중이 워낙에 높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올해 2025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 5급 헌법 시험에서는 이 헌법 전문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30, 20, 이렇게 50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가장 맞는 공부가 돼요. 5급 헌법 기준으로 하면은 헌법 조문이 30% 정도 나오고 부속법률이 20% 나오고 한 50%는 판례, 최근에 이제 판례 비중이 높아져서 50%는 판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입법고시는 이제 이 판례 비중이 거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이제 좀 줄죠. 뭐 헌법 조문이 10%라든가 이렇게 부속법률이 좀 더 준다든가 이렇게. 그래서 5급 공채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대략 여러분 이렇게 맞춰서 공부를 하면은 매년 조금씩 출제 비율이 달라요. 매년 좀 다른데 대략 이제 요즘에는 이제 공부할 때 헌법 판례가 50% 정도 된 거 같고 조문이 30% 정도는 차지하고 그 다음에 부속법률이 20%. 물론 요거는 조문이 40%를 차지하면 부속법률이 좀 더 떨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문이 30에서 50% 정도를 차지하는데 아무튼 여기 만약에 조문이 50% 나온다 그럼 나머지 당연히 판례하고 부속법률 비중이 좀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한쪽에 너무 치중해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영역 헌법 판례, 조문, 부속법률이 주요 이제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세 가지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문정리 우리 책에 이게 교재 조문정리 책에 부속법률도 옆에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속법률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시험에서 필요한 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부속법률은 이 조문정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도 헌법 그 조문과 직결된 판례 이것도 어느 정도 다 집어 넣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뭐 세 가지는 당연히 요 지금 우리 요 네 가지죠. 헌법 이론, 뭐 판례, 그 다음에 조문, 부속법률 이 네 가지는 다 헌법 기본서 저희 5급 기본 강의 헌법에 다 있습니다. 5급 기본 강의 헌법에 이 내용이 다 당연히 기본서니까 여기에 다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조문 정리에도 조금의 내용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헌법 수업을 할 때는 5급 기본 강의 헌법 책 요걸로 이제 저는 수업을 하거든요. 이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조문 정리로 해서 조문하고 이 조문에 직결된 판례, 그 다음에 조문과 직결된 부속 법률 이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제가 2001년부터 헌법 강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벌써 25년째 되고 있죠. 제 청춘을 다 강의에다가 근데 공부를 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5급 헌법은 60점이다. 요 생각만 하고 공부를 할 때 주변에서 이제 여러분도 아마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럴 거예요. 야, 교과서 다 필요 없어. 기본서 다. 야, 이런 기본서를 뭐하러 모르냐. 기본서 필요 없고 OX 가지고 공부를 하자. 아니면 객관식 문제지 가지고 공부를 하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60점 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OX로 어떤 헌법을 OX로 보고 객관식 문제집을 본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 그 시간이 전략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한번 책을 기본서를 내가 쭉 보고 강의를 듣고 기본서를 정리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굳이 안 외워도 돼요. 우리 공부의 가장 기본은 이해죠, 이해. 내가 아주 뭐 암기력이 뛰어나서 책을 전체를 다 외우지 못하는 한은 일단 이해를 하면 암기할 분량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암기를 안 해도 당연히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해가 공부의 그 첫 번째인데 이게 OX나 객관식 문제집으로 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만 하는 거예요. 암기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혀 헌법에 대한 체계 없이 그냥 단순히 판례, 조문, 부속법률 그냥 암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암기했죠. 근데 그게 얼마 안 가죠. 그럼 다음에 또 봐야 돼요. 또 보고 해서 시험 마지막까지 자신이 없어요. 마지막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이게 전혀 헌법에 대한 체계가 안 쓰기 때문에 이게 내가 헌법
내가 외운 게 시험에 잘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한번 기본서를 보고 헌법을 정리해 놓으면은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암기는 훨씬 암기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번 이해를 해 놓으면은 그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 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공부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시험 볼 때까지 1년간 헌법 공부 양으로 생각하면 OX 책을 보는 거나 객관식 책을 보는 거나 이렇게 기본서를 보고 우리가 기본서를 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나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공부 시간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부는 제대로 먼저 이해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암기로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암기만 하겠다 하면 책에도 안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무원 돼서도 헌법을 도대체 뭘 배웠는지 OX로 가가지고 무슨 헌법을 배우겠어요? 원래 이제 헌법이라는 게 우리 공직자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헌법 시험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OX로 해가지고는 전혀 여러분들이 헌법관이 심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공부하는 거 공부 시간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OX로 하는 거나 실제로 거의 똑같아요. 근데 내가 그래도 제대로 헌법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공직자가 돼서도 좀 유용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시험에서도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놓으면은 훨씬 더 암기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피셋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시험 직전까지 헌법을 잡고 있으면은 또 OX 봐야 돼, 또 막 해야 돼.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수험 전략에서 약간 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60점 맞는데 이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한번 정리를 하겠다. 기본서를 가지고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기본 강의를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뭐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한번 그래도 헌법이 어떤 건지 쭉 한번 듣고 이 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소설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누구한테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천부적으로 법을 리걸 마인드를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 없기 때문에 그냥 소설책이 아니에요. 우리 헌법책이 소설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읽는다 해서 내가 다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강사 선생님들한테 한번 수업을 듣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 폭이 훨씬 넓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혼자서 책을 읽을 수 있고 이 판례가 어떤 의미구나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없이 자기 혼자서 책을 읽는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제 책은 좀 혼자서도 이해할 수 있게 좀 책을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단답식으로 거의 뭐 단문식으로 쓴 게 아니라 책을 좀 쭉 읽어가면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처음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강의를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 강의를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출제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5급 기본 강의 헌법에는 제 기본서에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과 플러스 해가지고 반드시 봐야 되는 책이 기출문제집. 우리 헌법 기출문제집이 있거든요. 제 책의 기출문제집이 조만간에 나옵니다. 아직 기출문제집은 안 나왔는데 우리가 문제를 봐야 어떻게 시험에 나온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기출문제집. 그래서 기본서하고 기출문제집 두 권은 필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면은 강의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복습을 하고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시험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오며 가며 차에서 오며 가며 조문정리. 이건 조문정리는 그냥 제가 이렇게 그 핸드북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책은 요 두 권이에요. 두 권 기본 강의 헌법에도 다 조문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조문 정리 책을 따로 만든 이유는 우리가 오며 가며 또 헌법 조문을 좀 보기는 봐야 되거든요. 근데 훨씬 더 조문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문 정리 책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조문 정리 책에서 여러 가지 거를 우리가 제가 판례도 좀
유익한 판례도 실어놓고 부속법률도 실어놨기 때문에 오며가며 정리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헌법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 강의를 좀 들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헌법을 이미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하는 핵심 강의, 그러니까 기본 강의는 15회짜리로 헌법을 처음 하는 사람들, 헌법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나중에 핵심 강의는 이제 10회 정도로 합니다. 10회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헌법을 한두 번 봤던 사람들이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를 원하면 그 핵심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수준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와 관련된 내용은 요 강의 계획서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요 강의 계획서를 참조하시면 되고, 오늘은 조문 정리를 지금 보겠습니다. 조문 정리, 자, 2페이지, 책 2페이지부터. 우리 2페이지에 대한민국 헌법 해가지고 전문이 들어가 있죠, 전문. 이 전문은 이제 앞에 실어져 있는, 그러니까 본문, 우리가 보통 본문 앞에 전문, 뭐 서문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제 전문인데, 이 전문도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도 헌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의 전문도 역시 헌법전의 일부다, 이렇게 보고, 이 헌법 전문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냥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으면은 제가 지금까지 본 문장 중에 가장 훌륭한 문장이거든요. 저도 문학을 좋아해서 글을 많이 읽었는데, 제가 본 문장 중에서는, 한글로 된 문장 중에서는 이 헌법 전문이 가장 훌륭한 문장이에요. 이 하나의 문장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걸 전문을 소리내서 읽으면 웅장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기를 굉장히 잘했구나.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돼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여기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5,000년의 역사. 근데 그 다음에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죠.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이심적인 법통과 이렇게 좀 불이한 건 쭉 계속 읽다 보면 엄청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이 상당히 훌륭한 문장이고 뛰어난 문장입니다. 예전에 어떤 국어학자가 이건 비문이 많다 막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비문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비문이 아니고 정말 훌륭한 문장이고, 주어가 뭐예요? 우리 대한국민은이에요. 대한국민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에 헌법을, 목적어는 헌법이죠. 주어는 대한국민은이고, 목적어는 헌법을, 그 다음에 결혼은 뭐예요? 국회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서 개정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우리 대한국민은 헌법을 개정한다예요. 그럼 헌법을 개정하는 사람은 주체가 누구냐? 대한국민이에요. 대한국민. 그래서 국민이 헌법 개정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우리 대한민국은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우리는 대한민국 입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러면 이게 당연히 맞는 문장 아니냐? 대한민국은. 근데 대한민국이 헌법을 개정합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헌법을 개정해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거죠. 대한국민은, 우리 입에는 항상 우리가 응원가, 월드컵 응원가에 대한민국이 입에 붙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하는데, 대한국민은이에요. 헌법을 개정하는 주체는 대한국민은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국회의결을 거쳐서 국민투표, 우리는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합니다. 국민투표로. 그 다음에 그 사전에 국회의결을 거쳐요. 국회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1948년 7월 12일 날 제정되고 8차에 거정된 헌법을, 그러니까 7월 12일 날 제정되고, 헌법이 제정되고 그 다음부터는 개정이라고 하거든요. 8차에 걸쳐서 개정됐어요. 그러면 이번 헌법은 9차 개정이죠. 9차 개정. 그러니까 8차에 개정된 헌법을 이번에 다시 개정한다니까 이번 헌법은 9차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은 9차 개정이에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하나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인데 왜 1948년 7월 12일 날 제정됐다고 할까? 왜 그럴까요? 이게 혹시 잘못된 거 아닐까?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7월 12일. 근데 7월 17일이 제헌절인데 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한 문제 또 날아갑니다. 근데 왜 7월 12일 날 제정되고라고 했을까? 그건 왜 그러냐면요. 원래 제헌헌법 때 우리가 이제 광복된 이후에 1948년에
이제 헌법을 제정하자 했을 때 그때는 국회 의결로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국회에서만. 그때는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1948년 7월 12일 날 국회가 통과됐어요. 헌법이. 국회가 통과됐는데 당시 국회의장인 이승만 국회의장이 공포를 해야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가 헌법을 새로 광복 후에 헌법을 제정했는데 우리만 모여있는 국회에서 이걸 공포한다는 거는 너무 좀 격이 안 맞다. 그래서 대국민 공포식을 갖자 해가지고 그날 7월 10일 날 당연히 통과가 되면 그날 공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 현장에서 이 국회의장석에서. 근데 그 공포식을 따로 갖자고 따로 갖자고 생각해서 5일간의 공포식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7월 17일 날 국민들 앞에서 헌법을 공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헌절은 공포를 해야 헌법의 효력을 발생하니까 7월 17일이 된 거고 국회를 통과한 거는 7월 12일이에요. 근데 최초의 당연히 헌법을 기한했던 유진호 박사는 당연히 7월 12일 날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7월 10일 날 통과되고 7월 12일 날 공포가 돼서 효력이 발생할 줄 알고 헌법 전문에다 7월 12일이라고 못 박아놨어요. 근데 그날 공포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7월 17일 날이 제헌절이 됐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7월 17일 날 제정되고로 바꿨어야 되는데 이걸 안 바꾼 거예요. 계속해서 그 국회 통과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7월 12일이 지금도 현재 7월 12일 날 제정되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7월 17일로 바꿔야 된다고 논문까지 썼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이 날짜 하나 가지고 이거는 지금 우리 그 국민 상식에 안 맞다. 그리고 헌법이라는 게 공포가 되어야 실제로 제정이 완료되는 거지 국회 의결만 거친다 해서 제정이 완료된 건 아니기 때문에 7월 10일 날 제정되고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다. 공포까지 했던 7월 17일 날 제정되고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헌절을 7월 17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틀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2일 날은 이제 우리 헌법에 이렇게 제정되고라고 표현된 게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3.1운동으로 건립된 그 오른편에 제가 이제 그 의미를 다 해놨거든요. 오른편에 보면 3.1운동으로 건립되는 제헌헌법 때부터 명시했습니다. 우리는 그 독립운동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독립운동의 핵심이 3.1운동이었기 때문에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이거를 계속 3.1운동에 대해서 제헌헌법 때부터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한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속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날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그걸 우리 그 법통을 계속 이어받은 겁니다. 나중에 이제 수업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거 오른편에 지금 나와 있죠.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명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현행 헌법에서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우리가 인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4.19 민주이념,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4.19는 지금은 우리가 공식적인 그 기념일을 할 때 4.19 혁명이라고 합니다. 4.19 혁명. 근데 그 87년에 헌법을 우리가 개정을 할 때 혁명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우리가 쓰기를 주저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혁명하면 러시아 혁명 뭐 이런 게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그 혁명이라는 게 뭔가 빨갱이 냄새가 난다 해가지고 혁명이라는 용어를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87년에 4.19 참 희한하죠. 4.19 민주이념 이거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4.19 민주이념. 근데 그 뒤로 이제 우리가 4.19를 공식적인 용어로 혁명이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헌법이 개정되면 4.19 혁명을 계승하고 4.19 혁명 이념을 계승하고 아마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4.19 의거, 원래 최초에 들어올 때는 4.19 의거라고 들어왔었어요. 근데 의거라고 하면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이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적 통일이네 다 들어있고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 우리가 규범이라는 거는 이제 법이게 규범적 효력인데 헌법 전문은 규범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은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 해석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헌법전에 위반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최고 가치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제가 음영 처리만 해놓은 것도 보세요. 뭐 모든 사회적 폐수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각인의 기회균등, 국민사회의 균등한 현상,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우리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조들이 이게 제헌헌법도 있었는데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얼마나 후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고 가치 규범이에요. 그리고 이게 규범적 효력을 가집니다. 규범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위반되면 헌법 전문에 위반되면 위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무시한다, 인정하지 않겠다 하면 헌법 전문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적인 법률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법률이나 그런 국가 작용이 있으면 위헌이 돼요. 왜냐하면 임시정부에 법통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본권 도출 가능하냐. 여기서 기본권, 우리가 헌법의 이념이라는 것과 기본권은 다릅니다. 그래서 3.1운동 정신에 위반되면 위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3.1운동 정신에서 곧바로 기본권이 도출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기본권은 저기 이제 우리 헌법이 어떻게 됐어요? 전문돼 있고 3페이지에 제1장 총강으로 돼 있죠. 총강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돼 있죠. 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기본권입니다. 권리가 기본권이죠. 그래서 기본권은 보통 우리가 10조부터 시작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헌법 전문이 곧바로 기본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명문 규정이 헌법 전문에 명문 규정이 없는 사항, 마지막에 그 2페이지 마지막에 민족문화의 창달. 근데 민족문화의 창달은요 구조에 나와 있어요. 구조하고 69조에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는 없지만 우리 헌법에 나와 있어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이것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헌법 전문에는 없어요. 근데 헌법에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전문에는 민족문화의 창달, 개인의 자유와 창에서 전문에는 창이 없다.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암기를 하실 때 전문에는 창이 없다. 그래서 혹시라도 헌법 전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하면은 요게 이제 이런 것들이 슬쩍 끼어 들어갑니다. 그럼 민족문화의 창달,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개인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 아니 이렇게 위대한 문장에 개인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이 없다고? 그건 뒤에 나와 있어요. 119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 전문을 공부할 때는 헌법 전문에 있는 거 없는 거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자주 언급이 돼요. 헌법 전문을 이 문구를 바꿔서 시험에 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도 틀린 거지만 아까 대한국민을 대한민국으로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내기도 하지만 헌법 전문에 있는 거 없는 거 또 헌법 조문에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제1조 우리는 민주공화국이 첫 번째 제1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게요. 아시아에서는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예요. 그 전 세계적으로도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쓴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선두예요. 선두. 예전에 저도 논문을 쓸 때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을 제일 먼저 썼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썼었어요. 근데 어디 뭐 이상한 나라에서 민주공화국을 썼다고 하는데 그래서 최초는 아니라고 막 반박을 제 논문에 대해서 반박을 누가 했던데 최초는 아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나라 중에서는 우리 민주공화국이 최초입니다. 언제 썼냐면요. 우리는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한제국을 대한제국은 망했다고 한 거예요. 일제의해서 대한제국은 이제 소멸됐고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왕이라는 군주라는 존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3.1운동이라는 걸 거치면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바꾸면서 민주공화국을 제1조로 냈어요. 근데 그게 거의 세계 최초의 헌법에 가깝습니다. 거의 다른 나라들이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공화국 이런 표현은 있었지만 이걸 합쳐가지고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근데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부터 지금 현행 헌법까지 일관되게 제1조는 대한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만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국민주권주의라고 합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이나 뭐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물러나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잘못 행사하면은 그 권력을 국민이 다시 뺏어 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헌법 2조에서 그렇습니다. 1조 2항에서. 그 다음에 제2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이게 국적법이 따로 법률로 있습니다. 국적법이. 그래서 원래 국적을 헌법에서 정할 수도 있어요. 국민이 되는 요건이 국적이거든요. 국적을 헌법에서 정할 수도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적을 헌법에서 정하다 보면 그 헌법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일단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면 국적은 요거는 것들이 이제 헌법 해석과 직결된 판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례들을 제가 오른편에다 실어놨습니다.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발생하고 국가의 소멸은 바로 국적의 상시 사유다. 그러니까 국적이라는 게 국가가 생성되면 당연히 국적이 있는 거죠. 국가가 소멸되면 국적도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국적은 상문의 법령을 통해서 아니라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존재한 거다. 그래서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제법이 제정되나 그 내용은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 현실화하는 헌법 사항을 규율한 거다. 그래서 국적이라는 게 법률에 의해서 국적이 탄생된 게 아니라 당연히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생성되면 이 국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헌법에다 다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헌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위임을 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게 바로 국적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적법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헌법 부속 법률, 그냥 법률이 아니라 헌법 부속 법률이라. 원래는 헌법 사항을 요 국적법에서 정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범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계혈통주의 위헌 여부, 부계혈통주의. 예전에 국적은 부에 의해서만 국적이 이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엄마가 외국인이다. 그러면 엄마가 외국인이다. 아빠가 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모는 외국인이다 하면 그 자녀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는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럼 국적을 주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부계혈통주의라고 해가지고 엄마 피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시집간 외국으로 시집간 자녀들이 전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위헌 결정이 나고 아빠 피가 중요하지만 엄마 피도 중요하다 해서 지금은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이제 그 자녀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중 국적자들이 굉장히 늘게 된 게 엄마들이 근데 미국으로 시집을 갔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미국 시민권 일종의 국적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도 취득하고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미국 국적을 주고 그래서 이중 국적이 됐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공무원 돼가지고 유학을 보내주거든요. 공무원들은 유학을 보내줍니다. 일정 기간을 채우면 그럼 가면 꼭 얘를 낳으세요. 미국에 갔을 때 그러면 그 자녀는 당연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도 취득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적을 남자아이 같으면은 이제 병역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만 18세 때 국적을 선택을 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딸아이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 국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내가 만약에 딸아이가
미국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다 그러면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택하면 되니까. 아무튼 근데 아들을 낳으면은 골치 아프니까, 병역 문제 때문에 또 국적 선택을 해야 되고 골치 아프니까 가서 무조건 딸을 낳으시면 됩니다. 유학 가서 딸을 낳으시면은 이중 국적이 된다. 이렇게 옛날 같은 그렇게 지금 그 유학을 갔을 때 그런 사람들이 꽤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하면 2년을 보내줄 거예요. 그럼 2년이면 당연히 거기서 뭐 임신 출산도 다 가능한 시기죠. 2년 정도면. 그리고 일을 안 하니까, 일할 때는 바빠서 임신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거기 이제 2년간 유학을 가면은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해서, 그래서 그때 출산을 많이 하고 옵니다. 그 다음에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 우리나라 영토가 어디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그래서 한반도와 부속도서입니다. 근데 그 87년에 일본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우길지를 몰랐겠죠. 우리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근데 그때 알았으면은 한반도와 독도 및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오히려 했으면은 더 좋았지 않았겠을까 했는데, 우리는 부속도서에 당연히 독도가 포함되는데, 일본이 그 이후에 지금 2000년, 특히 2000년 이후에 급격하게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근데 그 영토조항 가지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느냐? 여기 오른편에 있죠. 영토조항은 영토조항이에요. 영토조항만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우리가 여러분이 아직 전혀 헌법에 감이 없었는데, 헌법소원은요, 기본권 침해 주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영토조항은 영토조항이 곧바로 기본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토조항만 가지고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없는데, 영토조항을 살짝 바꿔가지고 영토권으로 구성하면 그거는 기본권이 될 수가 있다. 아주 특이한 겁니다. 영토조항에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 위에 우측에 북한은 대화 협력의 동반자인가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갖는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수업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할 건가?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요?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한다는 이 영토조항에 위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령 공무원이 됐을 때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한다. 그거는 반헌법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그래서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게 북한은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쓰잖아요. 근데 그걸 나라로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영토가 북한까지 미칩니다. 왜냐하면 헌법 3조가 규범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럼 북한의 실체는 뭐예요? 그래서 반국가단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원래는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반국가단체입니다. 근데 4조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요?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한다. 이게 또 문제가 돼요. 통일을 지향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분단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분단을 전제로 한다는 거는 북한의 실체를 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면 통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3조와 4조가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3조에 따르면 북한은 반국가단체예요. 국가는 아니에요. 반국가단체인데 그 실체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4조에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실체를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 뭐라고 하냐면 북한은 비록 반국가단체지만 우리가 반국가단체와 통일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 돼요. 통일을 하려면 우리가 평화통일이라는 거, 무력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이어야 되기 때문에 평화통일을 하려면 끊임없이 대화도 하고 협력도 해야 됩니다. 협력도, 그래야 평화통일이 되는 거죠. 무력으로 할 거면 굳이 대화 협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3조에 의하면 반국가단체고 4조의 평화통일
요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요 조문에 의하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북한은 반국가 단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는 대화 협력의 동반자라는 성격도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공직자들도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역대 우리나라 정부들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너무 북한에 대해서 반국가 단체라는 성격만을 강조해서 이 대화 협력을 등한시해요. 또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대화 협력의 동반자라는 성격만 너무 강조해가지고 이 반국가 단체라는 성격을 또 도외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전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 통일 정책이 진보 정권이 쓰느냐 보수 정권이 쓰느냐에 따라서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북한에 대해서 거의 대화 협력 아예 안 해버리죠. 그렇게 하면 그건 헌법 4조에 위반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전에 문재인 정부나 그 뒤에 그 위에 DJ 노무현 정부 때 같은 경우는 너무 북한에 대해서 대화 협력의 동반자라는 성격만 강조해서 너무 우리가 호의만 많이 베푼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또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정책 위반자가 되면 요 문구를 잘 기억을 하시고 적절하게 사실 특히 외교라든가 북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이 반국가 단체라는 성격과 대화 협력의 동반자라는 요 이중적 성격을 잘 활용을 해서 밀당을 잘 해야 되겠죠. 그게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 남북 합의서의 성격은 뭐냐? 남북 합의서는 조약이 아닙니다. 이걸 조약이라고 하는 순간 유언적인 이야기가 돼요. 조약이라는 거는 국제 법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남북 합의서는 민족 내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거지 국제 법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 합의서는 조약이라고 하지 않고 일종의 공동성명 신사협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남북 합의서를 조약이라고 봐버리면은 그거는 헌법 3조에 위반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조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며 침략전쟁을 부인한다. 우리는 침략전쟁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방어전쟁, 자위전쟁은 인정이 돼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싫다 하더라도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다. 그럼 당연히 방어전쟁 해야죠. 중국이 우리를 쳐들어왔다.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는 않겠지만 침략전쟁은 하지 않지만 쳐들어온 거에 대해서 방어전쟁, 우리 지키는 자위전쟁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외국의 파견 같은 게 어떻게 해요? 이라크 파견. 우리가 이라크에 파견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 그러니까 미국 이라크 전쟁이 침략 전쟁인지 방어 전쟁인지를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겠다 그러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가 만약에 러시아 편에 쓸 건지 우크라이나 편에 쓸 건지 이건 우리 헌법이 답을 정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할 때 지금 현대 우리 정보에 의하면은 분명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죠. 근데 우리가 러시아 편에 서는 순간 침략전 요 규정에 위반돼요. 침략전쟁에 가담한 게 돼요. 근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편에 쓰면 어떻게 돼요? 방어전쟁이 되죠. 그러면은 집단적 방어권, 집단적 자위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미국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 편에 쓴 거 잘못하면 침략전쟁에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우리가 그 성격을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할 때 내세웠던 논리가 뭐예요? 대량 살상 무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테러라든가 다른 전쟁에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쓸 수가 있는데 그걸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그걸 없앤다. 그래서 방어전쟁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편에 이라크에 파병한 거는 결국 방어전쟁의 집단적 자위권으로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헌법재판소로 들고 갔어요.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걸 위헌이라고 판정해 주라.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라크 전쟁이 침략전쟁인지 방어전쟁인지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해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이라크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 판단 못 한다. 이거는 이미 대통령과 국회가 방어전쟁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편에 섰기 때문에 그걸 존중할 뿐이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해서 이거를 사법자제, 그러니까 손을 빼버린 겁니다. 당시에 이제 대통령과 국회는 방어전쟁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파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집단적 방어권, 집단적 자위권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뒤에 그 두 번째 문단에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 우크라이나다 우리나라가 파병하면 어떠냐? 헌법적으로는 유언이라고 볼 수 없어요. 명확하게 우크라이나는 방어 전쟁이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에 만약에 우리가 파견하겠다, 그거는 유언입니다. 침략 전쟁에 우리가 숟가락을 얹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6조에서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우리 조약, 특히 우리 지금 국립외교원 시험 보는 사람들은 국제법을 해야 되겠죠. 그 조약에 대해서 헌법에서보다 훨씬 자세하게 국제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약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우리가 체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이 갖는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유의하실 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법이라는 걸 배우는데 법이라는 거는 제2의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법 또는 법률, 민법, 형법은 법인데 또 다른 것은 무슨 법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법이라고 하고 법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법률이라고 표현하는데 법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 부령. 이렇게 여러분 이제 행정부에 가면은 많이 하는 대통령, 부령, 총리령 이런 게 법규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규칙이 있어요. 국회 규칙, 뭐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그 다음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지방령 조례. 이게 법 단계설입니다. 헌법이 최상위법이고 그 다음에 밑에 법률이 있고 명령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 돼요. 헌법은 최고법이기 때문에 법률, 명령 규칙, 조례가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겠죠. 근데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면 한 문제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든 걸 포함하기 때문에 조약이라는 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도 있고 헌법과 동일한 효력은 인정 안 해요. 근데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있죠. 그래서 조약은 대통령이 체결하거든요. 그 대통령이 체결하는데 국회가 관여를 하면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고, 국회가 관여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혼자서 조약을 체결하면 법규 명령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표현해야지,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표현하면 한 문제 날아갑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은 이렇게 그 토시 하나가 틀리면, 문구 하나가 틀리면 틀린 게 돼요. 그래서 이게 국내 법과 같은, 그래서 음형 처리해 놓은 거죠.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했지,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면 그건 틀린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2항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서 그 지위가 보낸다. 여기 이제 상호주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지위가 보장된다. 그래서 오른편에 상호주의라는 표현을 써놨죠. 그 다음에 그 조약도 법률에 포함되는 조약이 있어요. 그러면 법률과 마찬가지로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위헌법률,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해를 못 하더라도 나중에 강의를 듣고 나면, 기본 강의 듣고 나면 헌법재판론에서 우리가 법률이 위헌성이 있을 때는 위헌법률 심판을 합니다. 근데 조약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헌법 소원의 대상도 됩니다. 권권력의 행사에, 조약 체결은 권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명심해야 되는 문구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은 최광의 공무원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예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근데 이 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한 바에서 신분보장, 정치적 신분보장, 그게 직업 공무원제도죠. 바로 오른편에 있습니다. 신분보장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되려고 하는 직업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분의 안정성, 이게 큰 아마 유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직업 공무원제도를 말하는 공무원은 협의회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분 보장이 되는 공무원은 협의회 공무원이고, 정치적 공무원, 우리 선거에서 이루어지는 공무원, 지자체장 4년에 한 번씩 바뀌죠. 이런 사람들은 직업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공무원, 뭐 계약직이라든가 뭐 별정직이라든가 이렇게 임시직 공무원도 직업 공무원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처럼 이제 가면은 경력직 공무원이 그 직업 공무원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7조 2항에 적용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에 되면 특수 경력직 공무원과 경력직 공무원지 1급 공무원에 해당하지. 1급 공무원은 이제 출세할 만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분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근데 경력직 공무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게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 7조 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과 2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다른 거죠. 1항의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데 2항은 신분 보장이 되는 공무원이 누구냐? 경력직 공무원만 됩니다. 이거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신분 보장을 해주려면 돈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8조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들은 보장한다. 정당 설립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정당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정당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정당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노동당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당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당 설립이 자유이기 때문에 따라서 당연히 복수 정당들도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 설립의 자유도 기본권이 되는 겁니다. 오른편에 나와 있어요. 정당 설립은 하나의 정당 설립의 자유도 기본권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되며, 자, 우리 민주적이어야 돼요. 근데 뭐가 목적, 조직과 활동? 그럼 세 가지죠. 목적, 조직, 활동. 세 가지예요. 조직에다 표시를 동그라미 하나 해놓으시고, 그 정당이 목적과 활동뿐만 아니라 조직도 민주적이어야 돼요. 근데 왜 이걸 비교하라고 하냐면 사항에 보세요. 사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이때 조직은 빠지죠.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 심판에서 해산된다. 그러니까 정당 해산이 되는 이걸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데 사항은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정당이 해산되느냐? 목적이나, 이걸 또 or이죠. 영어로 or, and가 아니에요. 목적과 활동이 아니라 이나예요. 그래서 목적과라고 하면 한 문제 틀립니다. 그러니까 둘 다가 아니라 목적이나 활동, 그 목적이나 활동, 그 다음에 조직이 포함되지 않아요. 시험 문제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목적이나 활동, 조직.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 기본에서 위배할 때 그럼 틀린 지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8조 2항에서는 정당이 조직까지도 민주주의하게 한다는 것은 헌법적인 명령인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정당을 해산할 때는 조직은 빠져요. 목적이나 활동 둘 중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에서 위배될 때 그때는 누가 해산을 제소하느냐?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지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 법조문을 읽을 때 항상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유연적인 정당이 있다고 할 때 정부가 반드시 해산해야 되느냐, 해산을 제소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제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소하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정당 해산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됐죠. 통합진보당 해산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또 사실이고, 근데 이때 넘어가서 민주적 기본질서가 뭐냐? 6페이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 민주적 기본질서가 뭔가 이때 우리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인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재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족 의사결정, 그 다음에 자유평등의 기본으로 구성되며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국민 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제도, 복수 정당제도 이렇게 이제 주요한 요소라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 객관식에서 나오면 이게 대략 나오면 맞추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외워도 될 것 같아요. 다 자폭. 국회의원들한테 다 자폭해라. 민주정치는 우리 정치인들 다 자폭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정치는 정치가 아니죠. 여러분들부터 다 자폭해라. 민주정치는 주인인 국민이
권력에 복수하는 거다. 주인이 권력에 복수하는 거다.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두 문자를 일단 따서 일단 다 자폭해라 정치인들한테 민주정치는 주인인 국민이 권력에 복수하는 거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다원적 세계관의 다. 밑줄 그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폭력적 자의적에서 좀 순서 바꿔서 자폭, 폭, 자폭, 다 자폭. 그 다음에 민주적 의사결정 민주 있죠. 그 다음에 정치적 질서, 정치, 민주정치는. 그 다음에 국민 주권의 주, 기본적 인권의 인, 주인이 그 다음에 권력 분립주의의 권력, 복수정당의 복수. 그래서 권력에 복수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 헌재가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게 이제 요걸 비판하는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보면은 민주적 기본질서 나오는데 사법제도 이런 건 없죠. 사법제도. 그래서 이게 빠졌다고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법제도가 이렇게 빠졌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걸 집어넣으면은 최소한 그게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포함될 수 있지만 헌재가 판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재 재판소에 따르면은 그런 문구는 없어요. 사법제도와 관련된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자폭이라 민주정치는 주인이 권력에 복수하는 것. 아마 요거는 내면은 맞는 지문으로 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맞는가 틀린가는 그냥 이렇게 요거 봐가지고 이게 다 들어가 있구나 하면 맞는 걸로 그냥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개선과 발전, 전통문화, 그다음 민족문화의 창달. 우리는 전통문화의 개선 발전. 그래서 우리가 판소리네, 마당놀이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존하고 그 다음에 가야금, 그다음에 판소리 명장, 이런 사람들을 계속 우리가 보존하죠. 그 사람들을 인간문화재 이렇게 시장해서 그게 전통문화의 개선 발전과 관계됩니다.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민족문화의 보호법 이건 뭐가 있는가? 오른편에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한다. 그래서 가치 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관련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한때 숭례문을 불태워 먹은 적이 있어요. 낭대문이라고 한때 했는데 숭례문. 지금 숭례문은 옛날에 제가 봤던 숭례문이 아닙니다. 완전히 한번 불태워 먹어버리고 다시 재건을 했는데 도저히 옛날에 그 숭례문 모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민족문화의 유산은 존속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존속 자체. 우리가 이번에 잘못하면 불나가지고 절이 많이 타버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해인사 8만 대장경을 다 불태워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돈으로 보상하겠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민족문화유산은 존속 그 자체가 보장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바로 그 밑에 우리 문화 정책의 초점은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또 이거는 문화 그 자체에 있다는 게 아니네요. 문화 정책의 초점은 국가가 문화 정책을 펼칠 때는 어떠냐면요. 그 문화 그 자체, 근데 진보적인 문화, 보수적인 문화, 그 문화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풍토를 조성해야 돼요. 이게 그 밑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하고 관련되는데 옛날에 박근혜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인들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어요. 이거는 국가가 문화 그 자체에 개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비판적인 진보적인 문화예술계인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블랙리스트라는 건 뭐예요?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죠. 너희는 정부의 비판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국가의 원리에 위반되는 거예요. 문화국가의 초점은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거지 문화 그 자체에 국가가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문화를 우리가 육성하려고 사실 헌법에서는 전통문화, 민족문화만 나오지만 이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우리 헌법학자들이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가는 모든 문화의 육성에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육성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는 뭐가 있었어요?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는 뭐예요? 정부의 우호적인 문화인들한테 우대를 해주는 게 화이트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고 화이트리스트는 작성해가지고 이익을 주는 거예요. 둘 다 위헌적인 행위예요. 둘 다 문화국가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공무원이 상당히 어려운 직업입니다. 사실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했던 공무원들도 나중에 다 제재를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있고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고 또 내가 그 자리에 갔는데 앞 사람이 또 했어요.
그럼 내가 그게 이어받아가지고 나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요. 그럼 당연히 하는 것보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헌법을 배웠으니까 뭔가 내가 볼 때 위헌 위법적인 것을 위에서 하라고 한다. 그럼 거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최소한 내가 거부를 했다라는 거를 남겨놔야 돼요. 실제로 제 친구들은 이제 이미 고위공문단에 갔는데 자기가 지시를 받았다는 기록을 다 남겨놨어요. 그래서 구제가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게 잘못됐지만 이게 이 친구는 계속해서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그걸 자기는 계속 이걸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했는데 그나마 이제 계속 반대했다라는 게 입증이 돼서 좀 구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그냥 무작정 공무원들은 당연히 무작정 반대하면 안 되죠. 근데 뭔가 내가 이게 위헌 위법적인 것 같다 그러면 한번 다시 반론을 제기해보고 그리고 그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 그거는 괜찮다. 내가 따져봤을 때 이런 법령에 근거해서 충분히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냥 마구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헌법과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지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헌법을 열심히 해서 블랙리스트 이런 거는 이거는 명확하게 법률에 없어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이 문화국가 원리에 위반되고 평등권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 반대했다 해서 그 사람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불이익을 준다? 평등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화국가,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헌법재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문화국가 원리에 반하는 자의적인 차별에서 평등권 침해가 된다. 그래서 이건 유연적인 행위입니다. 화이트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유연적인 행위는 우리가 설령 위에서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는 안 된다고 반론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반론은 이제 나는 그거 못하겠다. 좀 10분간 쉬었다가 10조부터 보겠습니다.